자, 그다음 배터리 얘기 조금 해봅시다. 자, 거기에 뭐 갈바닉 셀 기본 이런 건 알 테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그 진짜 이태원 사고는 여러분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는데 사망자 중에 그 세종과학고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주말이었잖아요. 세종과학고 애들 외출하는 날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었으면 그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발 뭘 믿어라? 숫자를 믿어라 알겠어요? 숫자, 팩트, 데이터를 믿지. 제발 누가 얘기하는 그냥 그런 막연한 뭐 이런 걸 믿지 말라는 얘기 알겠죠? 숫자, 팩트, 알겠죠? 알겠죠? 네. 진짜 그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진짜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갈바닉 셀 얘기를 좀 하면 거기에 2.2의 솔트 브릿지. 자, 여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 브릿지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염다리. 자, 염다리는 첫 번째 일 만들기. 요 바다에 가면 해저에 뭐 돌멩이나 뭐 해저 지형에 이렇게 나 있는 수초 중에 우뭇가살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게 뭐 먹을 수도 있는 애예요. 뭐 수초라서 먹을 수 있는 애인데 먹으면 무맛이에요. 무맛.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는 아무런 맛 자체가 없어요. 이게 하여튼 뭐라 저런 식물이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이제 수확해다가 채취를 해다가 햇빛에다가 얘를 바싹 말려요. 바싹 말리면 얘가 어느 정도 바싹 마르냐면 와사삭 부스러질 정도로 말릴 수가 있어요. 마치 무슨 뻥튀기 과자 있잖아요. 뻥튀기 과자처럼 바싹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뻥튀기 과자 손으로 콱 쥐으면 어떻게 돼요? 와사삭 부서지죠. 얘도 그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갈아요. 곱게 갈아버리면 짜잔 이런 식의 파우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우더로 만든 이 녀석이 뭐랑 생긴 게 완전 비슷하냐면 밀가루랑 완전 비슷해요. 완전 밀가루 같아요. 뽀해가지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밀가루인지 얘 갈아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물에 넣어요. 그러면 물에 넣으면 얘는 안 녹아요. 만약 녹으면 큰일 나겠죠? 물에 넣었는데 녹으면 얘는 물속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얘 살 뜯어다가 만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샤워하는데 뭐 내 살이 녹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안 녹는데 놀랍게도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끓여요. 바글바글 끓이면 놀랍게도 끓이면
싹 녹아요. 싹 녹아. 희한하지. 그래서 이제 끓이는 중간에 왜 녹을까요? 끓이면 자 그냥은 안 녹는데 끓였을 때 왜 녹을까요? 바로 봐.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저 우뭇가사리를 구성하고 있던 그 세포 구성하고 있던 화학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물에 의한 수화가 진행되면서 녹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싹 녹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느냐? KCl을 여기다가 뭐 KCl보다는 KNO3가 더 많긴 한데 KNO3를 잔뜩 녹입니다. 거의 포화 수용액이 될 정도로 잔뜩 녹입니다. 잔뜩 녹입니다. 그 온도에서요? 응? 그 온도에서 포화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도에서 포화되면 나중에 식히면 석출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녹입니다. 뭐 완벽하게 포화된다기보다는 꽤 많이 진하게. 그래서 잔뜩 녹이고 여기에 이제 누구를 또 불러오냐면 유자관 씨를 불러옵니다. 유자관 씨. 유자관 씨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유자관 씨를 불러서 이 안에 살짝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유자관 씨를 넣어두고 KNOC를 잔뜩 녹입니다. 그런 다음 얘를 식힙니다. 뭐 냉장고에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상온에서 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히고 나면 놀라웠게도 요 안이 전체가 젤리화가 됩니다. 젤리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 요 안에 유자간씨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유자간씨에도 젤리가 채워져 있겠죠. 네. 젤리가 채워져 있고 이 안에 KNO3를 녹여놨기 때문에 이 안에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바깥쪽에도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있겠죠. 알겠죠? 이제 여기에서 유자관 씨를 손을 집어넣어서 꺼냅니다. 꺼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자관 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의 상태가 뭐라고요? 젤리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안 빠져나온다? 여기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젤리가 이렇게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염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염다리를 어디 사용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실제로 이제 구동되는 전기화학 배터리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억수로 많을 수 있는데 뭐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캐드뮴 극판을 하나 두고요. 자, 여기는 은극판입니다.
자, 여긴 전기 저항이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각각 뭐가 들어있냐면 왼쪽에는 수용액인데 캐드뮴 NO3 2 수용액이 들어있고요. 이쪽은 AG NO3 수용액이 들어있습니다. 저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아까 만들어 놓았던 염다리입니다. 자, 염다리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NO3 마이너스, 그다음 K 플러스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NO3 플러스 K 플러스가 여기에 이제 쫙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자, 첫 번째 일 우선 스위치 온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첫 번째 일 이온화 경향. 자, 저기에 있는 캐드뮴하고 은 중에 이온화 경향이 어디가 더 커요? 캐드뮴이 더 크죠? 혹은 은의 이온화 경향이 더 작죠? 이유는? 은의 이온화 경향이 더 작은 이유는? 바로 귀금속이라서요. 이게 이온화 경향을 외워야 하느냐? 내가 우연한 기회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뭐 7차 교육과정, 뭐 8차 교육과정 그거 안내문을 쫙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이온화 경향을 외우지 않도록 교과 과정을 이제 그 짜도록 한다. 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온화 경향을 요즘은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지식이건 외우면 편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도 여러분들 이거 이온화 경향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 뭐 크크크크크 아라천리 뭐 준합수구 뭐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뭐건 외워놓으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또 너무 많은 걸 그렇게 맹목적으로 외우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두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금속. 귀금속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작다? 반응성이 작죠. 그래서 있는 귀금속의 성격을 뭐라고 해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비싸요. 불변성하지 않아요.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안정해요. 환금성이라고 해요. 귀금속이 가지는 어떤 그런 물리적 성격을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로 환금성이라고 해요. 환자가 뭐겠어요? 교환. 금이 뭐겠어요? 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할 때 골드는 맞는데 골드의 또 다른 의미가 돈이죠. 환금성이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이란 뜻이에요. 즉 화학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 돈이랑 1대1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귀금속이에요. 귀금속의 대표적인 것들이 금, 은, 백금 뭐 이런 거죠. 뭐 구리도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뭐 요즘 뭐 구리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여하튼. 네. 그래서 그 전쟁 날 때 뭐 챙겨야 돼요? 네. 전쟁할 때 금 챙긴다고 하죠. 왜냐하면 전쟁 나서 그 국가가 초토화돼도 뭐는 유통된다? 금은 유통됩니다. 그래서 전쟁 나도 금과 은은 전 세계 어디서나 화폐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 날 때 바리바리 싸들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냐면 저기 피난 가잖아요. 근데 진짜 급한 경우는 그냥 몸만 빠져나와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럴 때 어떻게 금부치 같은 것만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6.25를 겪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그 6.25를 겪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집에 항상 일정량의 금이 있어요. 항상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금을 항상 바꿔놓고 집에 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전쟁 나면 이거라도 들고 튄다 이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금속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반응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번째 이 산화 반쪽 반응이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드뮴 솔리드가 캐드뮴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떨어뜨려 놓겠죠.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하죠? 바로 에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드뮴 밑에다가 에노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에노드. 그 다음 두 번째 자유전자를 생성하는 전극을 뭐라고 하죠? 자유전자를 생성하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여기 자유전자 어디 있어요? 자유전자 어디 있어요? 이게 자유전자예요. 알겠죠? 전기화학 반응식에서 저렇게 전자로 표현되는 쟤들이 다 자유전자예요. 알겠죠? 그걸 만드는 전극이 물리학에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물리학에서 플러스 극의 정의가 뭐예요? 플러스 극의 정의가 전류가 나가는 게 플러스죠. 물리학에서 마이너스 전극의 뜻이 뭐예요? 전자가 나가는 게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요게 물리학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생성된 자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 전극이 어디겠습니까? 이쪽이겠네. 그럼 이때 얘 그림 그려보면 뽀롱 하면서 캐드뮴 2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자유전자가 한 놈, 두 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스위치 온 해놨으니까 어디로? 외부 회로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전구 걸어 놓으면 반짝반짝 불 들어오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 자, 환원 반쪽 반응.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수용액 중에 누가 잔뜩 있겠어요? 수용액 중에 보이다시피 Ag 플러스,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유전자하고 누가 인력이 있겠어요? Ag 플러스가 인력이 있을 테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로 끌려온다? 요 은극판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은으로 석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전자는 소비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은 Ag 플러스가 전자랑 반응해서 은이랑 은으로 석출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이때 산화되고 환원되는 자유전자 개수가 같아야 되죠. 이 경우 캐드뮴 배운에 두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2, 2,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요 두 개. 아시겠죠? 현승? 네. 이렇게 넋이 빠졌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힘내주세요. 네. 힘내주세요. 그래. 그래요? 그래요? 힘내주세요. 응. 에너드 수영에 저거 전해질이 필요해. 아니 그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그 용달이 있잖아요. 예. 용달이 안에 젤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예. 예? 진짜. 예. 근데 그것이 용달이니까. 예. 이동 못하면 그걸 왜 쓰는? 자, 왜냐하면 이들 것도 이온 달라붙죠. 전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죠?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핵력이죠. 두 번째 힘은요? 약한 힘. 전자기력이죠. 정전기적 인력이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뽑혀 나와요. 그래서 젤에 살짝 묶여 있어도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적인 이온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덕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이때 이쪽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환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하죠? 전극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응급판 밑에다가 캐소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유전자를 소비하는 전극을 뭐라고 한다? 전극을 그걸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럼 여기에서 네 번째 전체 반응식은 그럼 어떻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바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얘를 더해 주시면 뭐 캐드뮴 솔리드가 Ag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캐드뮴 이가 플러스의 은 솔리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배터리를 구성할 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논리는 1, 2, 3, 4, 5 뭘까요? 5가 뭘까요? 바로 매 순간 전하량 보존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자, 전하량 보존의 의미가 뭐예요? 전하량 보존이 뭐예요? 바로 갑자기 이거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 생각이 나네. 뭐라고요? 보라 혁명이 뭐야? 대나무 헬리콥터요? 이거요? 이게 뭐라고요? 또 뭐라고? 정말요? 미안해라. 이게 돼. 자, 어쨌건. 자, 전하량 보존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모든 수용액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예? 왜냐고요?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전 우주를 구성하는 두 번째 강력한 힘이라서 그래요. 그 힘이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억수로 강력합니다. 억수로 강력합니다. 그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그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라고 하는 물리학 책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 미리 그 선행학습 공부하는 것 중에 대학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대학 물리학. 예, 그 책의 원책이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라고 할러데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일반 물리 책이거든요. 그걸 번역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 물리학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그 펀더먼셜 오브 피직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중 어떤 연습 문제가 있냐면 그냥 한 1쿨롱 정도의 전하량이 순수하게 모여 있는 비커 두 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1m 정도 떨어뜨려 놓았을 때 진짜로 순수히 1 플러스, 순수히 1 마이너스, 1쿨롱 돼 있는 비커를 떨어뜨려 놨을 때 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두 개를 1쿨롱만큼 떨어뜨려 놓잖아요. 이게 1쿨롱,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 1m. 어떻게 되냐면요. 퓨! 해가지고 쾅! 하고 충돌해요. 해서 그 충돌하는 에너지가 엄청 커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처럼 안정한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게 전하량 보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 캐소드, 에노드 쪽은 카드뮴 2 플러스가 계속 생성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염다리에서 NO3 마이너스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듐 2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그럼 염다리에 누가 가득 차 있다고요? 양이온, 음이온, 구경꾼 이온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얘네들이 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양이온 하나 생기면 NO3 마이너스 음이온이 두 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의 정기적 중화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러라고 이런 녀석을 채워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해질이에요. 이런 전해질이 없으면 구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염다리에 들어있는 이런 구경꾼 이온들을 이걸 다른 말로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해질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전하 불균형 혹은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캐소드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쪽은 Ag 플러스가 계속 소모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다리에서 누가 공급된다? K 플러스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K 플러스가 요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Ag 플러스가 없어져도 K 플러스가 공급이 되니까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랑 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알겠죠? 그러다 보면 저 염다리는 계속 쓸 수 있어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실험실 같은 데서는 저런 염다리를 항상 구비해 놓고 있어요. 잔뜩 있어요. 잔뜩. 그래서 이제 뭐 프로페셔널하게는 만들어 쓰진 않아요. 이거 이제 교육용으로 한 번씩 해보는 거고, 프로페셔널하게는 이제 팔아요. 염다리를 팔아서 이렇게 사놔요. 이렇게 잔뜩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 쓰면 쓰고 버리고 쓰고 이렇게 해요. 네.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왜냐면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요. 네, 교육용이니까 교육용이니까 다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원래 산소 하나. 근데 그 저게요. 어. 전기가 어. 카드뮴 한 개당 어. 은 2개잖아요. 응. 그러면 카드뮴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응. 다리 안에는 응. 아니네요. 네, 개수가 절대 틀리지 않아요.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요. 박자하고 개수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왜? 정전기적 인력이 너무 막강하게 강하기 때문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전해질은 그거랑 전화기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걸 알겠는데 카드하고 NO3 CD 네. 이거 기존에 넣어두는 거요? 의미상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의미상은 없어도 되는데 넣어주는 이유는요. 없으면 이게 과전류가 흘려요. 이거 없으면요. 없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무한대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네린스트 방정식 상에서 로그항에 0 되면 로그 0 되면서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측정되냐면 데이터가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무한대로 측정이 되면서 이게 전류계가 이게 그 데이터 끝까지 한번 딱 다 가버려요. 그럼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데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과전류가 흘려버리면 얘가 고장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 측정할 때 이게 오류가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좀 넣어주는 거예요. 과전류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 없어도 전류는 흘러요. 대신 초반에 콱 흐르죠, 막. 콱 흘러요. 그래서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됐다. 또. 저 AG 급판에 저 급판 안 쓰고 다른 급판 써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극판이 다른 극판이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극판이 카드뮴 극판보다 반응성이 작은 거면 되는 거예요. 카드뮴 극판보다 반응성이 작은 걸 넣어주면 거기에 얘가 들러붙는 은도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게 뭐 도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극판이 이제 바뀌면 극판이 바뀌면 전위가 안 바뀐다라고 가정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바뀌어요. 극판이 바뀌면 전위가 약간 바뀌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 오버 포텐셜의 문제는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극이 바뀌면 전위가 바뀌는 건 맞아요. 바뀌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들쭉날쭉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극판을 써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 얘도 순수한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화학이라고 하는 게 혼합된 상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극판이 아니어도 은은 석출되지만 은극판이 아닐 때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4시 반이요. 벌써요? 4시 반.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기. 그래요. 규민이 많이 놀랐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다. 네. 오케이, 됐다. 호봉.